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 두 번째 강의입니다. 박목월 시인의 윤사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두 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과제학습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김소월 시인의 님의 노래라는 시에서 표현상 특징을 운율과 심상으로 나누어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운율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컨대 3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음보로 볼 때는 3음보고 음수율로 볼 때는 7호조였죠. 그래서 7호조 3음보. 특히 이제 3음보를 우리의 전통적 율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문장 구조가 비슷하지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그래서 통사 구조의 반복. 여러분들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에 의해 형성이 되는데 뭐가 반복되느냐? 글자 수가 반복되느냐? 음보가 반복되느냐? 아니면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느냐? 그래서 요 부분은 비슷한 문장 구조에 의해 율격이 형성된다. 그것은 이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정도 운율을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상은,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랫가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청각적인데, 이것을 흔들린다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청각적인 것을 시각화한 공감각 표현을 살펴봤고, 또 하나 더 있다 했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이 노래죠. 맑은 노래, 이 부분은 역시 청각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젖어 있다. 젖어 있다는 것은 좀 축축한 느낌이 있고 촉각적이죠. 그래서 청각을 들린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젖어 있다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촉각화한 거죠. 청각의 촉각화해서 역시 공감각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운율,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어떤 운율을 아리랑과 청산별곡에서 한번 찾아보는데, 자,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역시 3음보죠. 3음보. 그 다음에 청산별곡도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역시 3음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음보 율격은 저 멀리 고려시대까지 이어져 있으니까 그런 3음보 율격을 전통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과제학습인데 허영자 시인의 자수라고 하는 시에서 수를 놓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만해 한용운의 수의 비밀에서 수를 놓는 거하고의 그 수를 놓는 행위에 담긴 의미를 서술하라고 했는데 자, 만해 한용운 시인의 수의 비밀에서는 그렇죠.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 수를 놓으면 그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허영자 시인의 자수에 수를 놓는 것은 언제 수를 놓느냐 하면 마음이 어지러운 날 수를 놓습니다. 그러면 마음 그 어지러움이 가라앉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마음이 왜 어지럽고 마음속 아우성은 왜 들리느냐 하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무궁한 사랑의 슬픔. 아마 이 화자는 그 어떤 그 사랑에서 오는 슬픔, 아마 사랑의 실패한 모양입니다. 그 사랑의 슬픔, 사랑의 아픔, 사랑의 실패로 인한 그 아픔을 수를 놓으면서 달래는 거죠. 그러면 극락정토 가는 길도 보일 듯 싶다고 해서 역시 어떤 그 마음의 어지러움, 어떤 그 사랑의 슬픔을 수를 놓음으로 인해서 그게 치유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통하는 바가 있지요. 자,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 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사랑을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지금 이별해 있는데
기다리면 언젠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재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요 시는 뭐 재회라고 하는 끝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과제학습 살펴봤고, 자, 이번 시간에 두 편의 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이 박목월 시인의 윤사월이죠. 윤사월. 윤사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4월인데 이제 여러분들 음력과 양력은 양력은 대개 이제 한 달에 30일, 31일인데 비해서 음력은 29일, 30일이죠. 그래서 그 한 달에 하루씩 정도 음력이 날수가 적습니다. 이것을 한 2, 3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그 4월이 있다면 그 다음에 5월로 가는 게 아니고 윤달, 윤4월 하나 더 만듭니다. 2, 3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올해가 윤4월이 있는 해입니다. 양력으로 치면 대개 뭐 5월 말 6월 초 이런 정도가 됩니다. 자, 윤4월이라고 하는 박목월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 읽어봤을 텐데, 자, 이 시를 공부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 시적 상황과 정서, 뭐 이런 정도 파악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봤는데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화자가 뭐 딱히 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면, 자, 요 안에 있는 어떤 그 대상을 화자는 그냥 단지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그림, 화자가 뭘 보느냐 하면 송화가로 날리는 외딴 봉우리. 아마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렇게 봉우리 하나 그려봅시다. 근데 이제 송화가루가 날리니까 송화가루라고 하는 거는 소나무에서 날리는 그런 소나무 꽃 가루죠. 이게 소나무입니다. 여기에 소나무 노란 그 송화가루가 날립니다. 거기에 윤사월 해는 긴데 꾀꼬리가 옵니다. 꾀꼬리가. 꾀꼬리도 한 마리 그려볼까요? 자, 꾀꼬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산을 지키는 산지기가 있는데 외딴집입니다. 초가집으로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처녀가 있는데 아마 앞이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이 처녀가 문설주에 그 기둥에 귀대이고 엿듣고 있다. 이 꾀꼬리 울음소리를 엿듣고 있다. 이게 답니다. 그럼 화자의 정서는, 자, 화자는 요런 어떤 그 그림을 그림 보듯 관찰하고 있는데 화자의 어떤 그 정서 내지는 감정이라고 해볼까?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는 거죠. 절제. 감정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어떤 그 풍경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그림 속에 있는 요 눈먼 처녀입니다. 요 처녀의 어떤 정서는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외딴집이라고 하는 이 외딴집, 뭐 외딴 봉우리라고 하는 이쪽에서 뭔가 외로움이나 아니면 분위기로 보면 좀 뭔가 좀 적막한, 조용한, 적막한 뭐 이런 어떤 그 분위기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설주에 기대고 엿듣고 있답니다. 이 꾀꼬리 소리를 엿듣고 있다. 안 보이니까 귀를 기울여서 엿듣고 있는 쪽에서 야, 그 봄인데 늦봄인데 봄의 전경이 어떨까? 굉장히 뭐 호기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봄의 풍경을 어떤 뭐 동경하는 뭐 이런 호기심이나 동경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는 뭐 또 화자가 특별히 뭘 한다기보다는 이런 풍경, 이 풍경이 실제 풍경이라기보다는 그 시인의 상상 속에 있는 풍경이 될 수 있겠죠. 이런 풍경을 화자가 관찰하면서 자기의 감정은 절제한 상태로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보고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연물의 매개를 통해
자연물 나왔죠? 뭐 다 자연물입니다. 송화가루, 뭐 꾀꼬리도 있고 다 자연물이죠. 좋습니다.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색채는 송화가루에서 뭐 노란 색채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가 되려면 색채가 둘 이상 나와야지요. 둘 이상 더 색깔을 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 변화가 없죠. 뭐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데 뭐 무슨 변화가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이제 잘못됐죠. 그 다음에 이제 원경에서 건경으로 시선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원경은 멀리 있는 경치, 그렇죠? 저 멀리 봉우리에서 오면 집이 있고 문설주에 있는 어떤 그 처녀까지 저 봉우리에서 집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경치에서 가까운 경치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 드러나죠. 뭐 송화가루도 그렇고 윤사월도 그렇고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음절수의 반복, 이게 음수율이죠. 음수율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보면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봉우리, 그 다음에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이거는 7호조고 요거는 6호조. 근데 이제 우리 시에서 6호라고 하는 거는 잘 이야기를 안 하니까 7호조고 나머지는 변주라고 보면 되죠. 변화됐다는 거죠. 7호, 6호, 6호, 8호가 됩니다. 그래서 7호조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는 변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역시 삼음보라는 거죠. 삼음보. 역시 이제 삼음보입니다. 전통적 율격이죠. 우리 앞에 이제 김소월 시인의 어떤 시도 삼음보였는데, 그래서 흔히 남쪽에는 모골, 북쪽에는 소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그런 율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역과 니은인데 외딴집이죠. 외딴집. 외딴. 뭐 이상적인 것 안 되겠죠. 자연 친화적인 것 안 되겠죠. 세계와 분리된 공간이다. 그렇죠. 뭔 외딴. 요거는 가능하네. 그 다음에 소통하는 거. 외딴이니까 소통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공간이다. 요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3, 5 중에 이제 니은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나 작품으로 갑니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입니다. 자,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고 바람도 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우물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우물입니다. 우물에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고 뭐 가을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나이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화자지요. 화자가 이렇게 우물을 들여다보는데, 우물 속에는 어떤 그 우물 속에 비치는 모습은 이런 어떤 그 자연적인 달과 구름과 하늘과 바람과 가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자의 모습도 비치는 거죠. 이렇게 화자의 모습도 이렇게 비칩니다. 자, 그런데 사나이인데 그 화자죠. 자기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자기를 비춰보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자기를 비춰보는,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해보는 그런 매개체가 됩니다. 자, 비춰보는데 따라서 이제 시적 상황은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는 미워져 돌아간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가엾어진다.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또 밉더라. 그 다음에 그리워진다. 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가 미움에서 좀 그 연민, 가엾음에서, 그 다음에 다시 미움에서, 그 다음에 그리움으로 애정이 교차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정서가 변하죠. 자, 그럼 왜 밉냐? 왜 밉냐 하면, 이거는 이제 윤동주가 살았던 그 당대 현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현실과 관련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출제가 되면 보기로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기가 나오면 그때 한번 보면 되고, 어쨌든
미움, 가엾음, 미움, 그리움으로 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똑같습니다. 달이 밝고 구름이 있고 하늘이 있고 바람이 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 자기 자신을 추억처럼 사나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 어떤 그 우물에 비친 이런 자연의 모습은 좀 그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렇죠. 좀 플러스 긍정적인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롭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억처럼 하면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그래서 뭔가 순수하고 뭐 평온한 이런 어떤 사나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옛날에 진짜 순수하고 평온했던 그 어떤 사나이의 모습, 그게 어떤 거 보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약간 비약이기는 하지만은, 자, 이게 내적 갈등이죠. 이게 밉고, 뭐, 가엾고, 또 밉고, 그립고 하는 거를 내적 갈등으로 본다면, 이런 내적 갈등,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추억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 즉, 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자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끄러운 이런 어떤 그 자신의 모습, 이것을 과거의 추억으로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어떤 소망, 이렇게 어쨌든 둘러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앞에 있는 이런 어떤 그 배경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배경에 어울리는 어떤 그 자기의 모습,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문제 계속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니은 외딴 우물이죠. 외딴 우물. 아까 3번, 5번 쪽이었는데, 3번을 보면, 외딴 우물이 뭐 시적 화자가 세 개와 합일된 공간이다. 뭐 그냥 자기를 비춰보는 그런 대상이죠. 그러면 5번에 보면 자기 내면 세계를 응시하는 공간에 대해서 5번을 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그 과제, 요 두 작품에 대한 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가의 표현상 특징을 율격, 심상, 시상전개로 나누어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율격적이면 이미지, 그 다음에 시상전개 나누어서 서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견주어 감상학인데, 나 작품, 이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에 나오는 우물, 그 다음에 보기에 이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입니다. 자, 요 유리죠. 유리창입니다. 이 유리에 비친 대상, 유리에 뭐가 비쳤는가? 그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정서.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우물에 비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가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면 유리에 뭐가 비치고, 유리에 비친 그 대상에 대한 정서가 어떠한가를 서술하라는 거예요. 참고로 요 시에서는 그 대상이 하나인데, 그 하나가 여러 가지 비유적인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찾고 대상에 대한 정수도 서술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작품 살펴봤고 여러분들 요 과제 학습하고 다음 시간에 과제 학습에 대한 해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